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250페이지 제3절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작성 방법이죠. 실무 문제로 한 문제는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앞 페이지로 다시 되돌아가서 제목들만 보고 오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로 되돌아가시느냐 하면은 우리 교재 23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가면은 3장에서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실무죠. 그래서 이 조사 확인 실무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에 규정되어 있는 확인 설명할 사항 주로 9가지가 있었죠.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9가지 사항별로 조사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9가지 확인 사항별로 조사 확인할 때 관련되는 법률적 지식들,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주로 9가지 사항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230조 1번에 공부상 조사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1차적으로 공부를 발급받아서 아니면 열람해서 확인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가보시면은 236페이지 가면은 현장 답세연 조사 확인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부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스스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부상 기재된 사항이라더라도 실제 내용과 불일치할 수도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 25조 2항에서는 확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은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중개 대상물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 규정의 근거가 상태에 관한 자료만큼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되 필요에 의해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관한 자료라는 것은 결국 확인설명서 서식상에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란에 다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설명서 서식은 좀 이따 보겠지만 1, 2, 3, 4로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상태에 관한 자료의 범위가 다 달라질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7페이지에 보면 2절에 조사 확인 사항별로 확인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응용해야 될 관련 지식들을 소개해두고 있죠. 그래서 1번이 기본적인 사항이고 2번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죠. 239페이지에 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민법에서 공부했던 법률적 지식들을 실무 문제로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시면은 거래 예정 금액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도 설명. 그 다음에 4번이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지금 다 제목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법령에서 외우도록 돼 있었죠. 법령에서 확인 설명할 사항 9가지 범위를.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5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성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그리고 9번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정도입니다. 정확한 세까지 산출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9가지 조사 확인 사항별로 조사 확인할 때에 주의 기울일 사항, 응용돼야 될 관련 법 지식들, 주로 민법과 공법 지식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개가 완성이 되면, 자, 제3절에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과 함께 이 확인 설명했는 내용을 다 증거서면으로 확인설명서라는 서식으로 작성을 해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렇게 법 규정을 공부했더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인설명서 서식은 250페이지에 다음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조사 확인한 결과를 서면화한 것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의 의미가 있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그리고 토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4가지 경우로 중개대상물을 유형화시켜서 서식을 따로 이 세분화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 각 서식별로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의 구성 항목이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확인설명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1페이지에 표를 제가 만들어 둔 거는 각 확인설명서 1, 2, 3, 4 서식별로 중개대상물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설명한 내용도 다르겠죠. 그래서 기재 항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1 서식에 기재하지 않지만은 2 서식에 기재하는 사항들 알겠어요. 뭐 2 서식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들 이런 것도 그 3 서식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들 그런 것들 위주로 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식을 만들면서 제가 다시 줄을 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로 X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기재사항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는 못 외우죠. 이 표와 확인설명서 1, 2, 3, 4 서식을 비교해 가면서 3 서식에는 이것이 기재되지 않구나. 4 서식에는 이게 기재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25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확인설명서 1, 2, 3, 4 서식을 순서대로 수록을 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서식의 기재 내용이 조금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자료는 제가 교수 그 질문방이나 게시사항 방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252페이지에 보시면 확인설명서 1이라고 되어 있죠. 주거용 건축물. 가만 그 밑에 보시면 확인설명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 근거 자료 등 해가지고 체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령상으로 구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한 근거 자료를 일일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의 빈 여백 부분에는 이 매도 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불응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적 범위하고 그 불응한 사실을 요 난에다가 기재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유의사항은 보실 필요 없고요.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이라고 제목이 붙었죠. 이 기본확인사항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서 공부상 확인이든 현장 답사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직접 확인해서 설명한 사항은 요 1번 기본확인사항란에 다 기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기본확인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냐 세부확인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냐 그런 것도 잘 물어봅니다. 서식 작성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 이용 계획, 입지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비선호 시설 유무, 거래전 금액 등 그 다음에 조세에 관한 사항들은 다 기본 확인 사항란에 기재를 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시험 문제가 워낙 자주 출제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도 묻는다는 거죠. 입지 조건에 기재할 사항인지, 알겠어요? 시설물의 상태란에 기재할 사항인지, 그거 구분하라 하는 문제까지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재 사항까지도 꼼꼼히 점검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확인설명서 1 서식만큼은 2, 3, 4 서식까지는 다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253페이지 보면은 그 8번 란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해가지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이제 프로테지 세율을 적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서식이 개정이 돼가지고 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문구가 명백히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알겠어요. 재산세 부과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이 확인설명서 서식에 아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거래 당사자는 꼭 확인하고서 거래 체결을 여부를 결정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하는데 이 세부 확인사항의 단어 뜻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결국 기본 확인사항과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매도 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 설명했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요 난에다가 다 기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9번, 10번, 11번, 12번 항목에 해당하는 기재 사항들은 전부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되 필요하다면 매도 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요 난에다가 기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설비, 성광기 설비, 배수 설비 이런 것들은 다 개업공인중개 세부 확인 사항란에 기재합니다. 주차장 이런 것들은 이 세부 확인 사항란에 기재하는 것이 않는 거죠.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 확인 사항란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까지 물어보니까 확인 설명서 원서식의 기재 항목들 그런 것들을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3번에 보면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보시면은 그 당구장 마크가 있는데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자, 그 다음 표현이 시험 출제거리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33조에 따르면 검증이 규정에 따르면 중개보수 실비 이외에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의뢰인으로부터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부가가치세만큼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보수 실비 이외에 의뢰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일반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이 과세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세를 징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의 승입니다. 어찌됐든 일반 과세 사업자냐 간이 과세 사업자냐 시험 출제거리가 못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부가세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어찌됐든 확인 설명 서식상으로는. 자, 그리고 그 밑에 한 두 줄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 또 문장이 작년 12월 30일부로 좀 수정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법 25조 제4항 및 제30조 제5항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및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항에 따른 본 확인 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24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명 서류를 수령합니다. 이렇게 문구가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부분도 설명을 들었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또 그 우리가 중개가 완성되면은 업무 보정 설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정관계 정서사본도 교발 의무가 있었죠. 그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명 서류도 수령한다라는 취지로 이 매도인과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보면 이제 서명 날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는 법령에서 우리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돼 있죠. 서식을 잘 보시면 또는이냐 및이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3쪽인데 확인 설명서 원서식의 3쪽인데 작성 항목별로 작성 요령을 갖다가 쭉 적어놨습니다. 요 문장들이 결국 실무 지문이 될 수 있는 거죠. 확인 설명서 원서식에 기재 요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 시험 지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 꼭 한번 읽어 두셔야 됩니다. 읽으면서 1번 항목은 이렇게 기재하는구나, 2번 항목은 이렇게 기재하는구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한 번쯤은 읽어 두시면 됩니다. 확인 설명서 원서식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2, 3, 4서식은 다 확인 설명서 원서식을 기본 모델로 삼아 가지고 그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른 특성만 감안해서 수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서식에 대한 작성 방법을 다 이해를 하신 분이라면은 2, 3, 4서식에 대한 기재 요령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55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원 건물의 작성 방법에서 각 항목별로 보다 더 상세하게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면은 같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좋겠지만은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만 해도 충분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258페이지까지는 읽어보시고 259페이지 보면 이제 2, 3, 4 서식에 따른 어떤 작성 방법, 특이 사항들만을 점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재사항의 차이점을 제가 서술해 놨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2 서식도 수록했고, 그리고 263페이지에 3 서식도, 그리고 6페이지 보면 포 서식이죠. 포 서식은 임목이든 광업재단이든 공장재단이든 다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포 서식의 기재 항목들은 대폭 줄어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 각종 그 표시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확인 설명할 사항들이 많이 줍니다. 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 원 서식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 3, 4 서식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들은 제가 다 줄을 꺼놨죠. 그 점들을 잘 생각하면서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기재란 없음에가 줄까지 다 꺼놨죠.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면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때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확인 설명서 원 서식에는 기재 사항이지만은 포 서식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모두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박스 형태로 낼 수도 있거든요. 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억지로 암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중개 대상물의 종류별 특성을 조금 생각해가면서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임목이 중개 대상물인데, 알겠어요?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것들이 기재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임목도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겠죠.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중개 대상물의 어떤 종류별 특성을 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사 확인 실무가 다 끝났고요. 이제 269페이지에 보면은 4장에 중개활동, 판매 기법이라는데 일부 교재에서는 중개 영업활동, 중개 판매활동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설명을 통한 설득 과정이라 그랬죠. 우리가 실무 첫째 시간에. 그래서 중개활동의 양면성에서 제가 1절에 대물활동, 2절에 대인활동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중개활동에서는 대인활동이 보다 더 중요한 관계로 4장의 제목을 중개활동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설명을 통한 설득 과정이 소위 대인활동 과정이겠죠. 그럼 1절에 대물활동 하는 특징 분석인데 대인활동은 고객 분석이고 한번 볼까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 4장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인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우리는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들어봤죠.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중개 대상물의 셀링 포인트를 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을 우리는 특징 분석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대물활동. 이 대물활동 특징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들이 많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필요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셀링 포인트는 부동산의 개별성, 부동성이라는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중개대상물 별도의 셀링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부동산 시장을 구성하는 경제, 사회, 행정, 기술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셀링 포인트를 중개활동 과정에서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게 되면 그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셀링 포인트에 대한 특징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대인활동과 설명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을 고려해 봤을 때 기술적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유형화시켜서 중개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즉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농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레저용 부동산 여부에 따라서 셀링 포인트의 분석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이미 학습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거용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 분석 기준은 쾌적성을 기준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농업용은 생산성, 공업용은 생산성, 레저용은 쾌적성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셀링 포인트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문제를 구성하게 되면은 사실상 쉬워서 그런 건지 최근에 한 수년간은 내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과거 초창기 시험에는 좀 내고 있었는데.
나오면은 다 풀더라고요. 수험생들이. 예? 자, 그 다음에 2절에 대인활동회가 고객 분석되어 있는데 우리 고객의 불만은 크게 개업공인에 대한 불만, 사용인에 대한 사용인은 고용인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가격에 대한 불만, 부동산에 대한 불만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 고객의 불만 유형에 따라서 성실성, 신뢰성, 개별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설득해서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도록 하는 자세가 바람직한 대인활동 자세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고객의 다양성을 전제로 다양한 판매 기법들을 이용하여 고객의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도록 알선하는 것이 요구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출제할 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용어들 몇 가지 정도를 물어보는 정도인데 그래서 방금 셀링 포인트라는 용어도 우리가 점검을 했고 270페이지에 보면은 대인활동에서 어떤 마케팅 기법에서 등장하는 용어인 AIDA 원리입니다. 그래서 AIDA란 주목, 흥미, 욕망, 행동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딴 용어죠. 그 뜻은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영문 첫머리 글자를 따서 표현한 것이 AIDA 원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심리적 단계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대인활동을 하는 정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에 보면 3번에 보면 욕망 단계라고 돼 있죠. 이때 이제 욕망 단계 심리가 이르렀을 때 계약 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클로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과거 초창기 시험에 한번 물은 적이 있고요. 이 욕망 단계 때 클로징을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대물 활동 과정에서 분석해둔 셀링 포인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IDA 원리에 따라서 마케팅을 할 때 결국 고객을 설득하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대화의 5원칙도 우리가 적절히 생각해가면서 하는데 이때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언제 이야기하는가? 어디서 이야기하는가?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대화의 5원칙에 입각한 의식하에서 고객 설득을 하는 것이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고객의 분석이었는데 고객의 아까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알겠어요. 다양한 판매 기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객의 유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해서 뭐 예외가 우유 부단형, 가격 의식형, 침묵 방해형 여러 가지 고객의 유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관점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고객은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 그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판매 기법들, 대화의 원칙, 뭐 AID 원리, 다양한 판매 기법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클로징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71페이지의 3절 클로징이라는 것은 바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체결을 클로징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의미로는 거래계약서의 서명 날인하는 행위가 바로 클로징이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물건의 인도 과정까지도 다 클로징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많이 활용하는 거죠. 클로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클로징 단계에서 제3자가 입회하면은 결국 클로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3자가 제3자 개입 없이 신속하게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로 클로징 룸까지 만들어서 거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라는 거죠. 그리고 클로징의 기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클로징 시도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때그때 클로징을 반복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징을 하는 방법으로는 뭐 점진적 확인법, 계약전제법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보충학습에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클로징의 기회는 여러 번 있고 그래서 그 클로징의 기회 때마다 결국 제3자의 입회 없이 결국 AID의 원리라든가 대화의 5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판매 기법들을 활용해서 고객을 설득시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2페이지에 이제 5장의 거래계약 체결과 거래계약서의 작성인데, 이제 거래계약 체결이 되면 중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가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 양갈로 1번에 보면 작성의 근거 규정에서 공인중개사 법 규정을 다시 소개해놨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의 법 규정에 근거해가 실무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결국 거래당사에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자, 그래서 그 작성할 때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을 제가 소개해놨는데 양갈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서란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그 입증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측면이 강해요. 우리가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해 둔 것은 결국 이렇게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의무 규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헌으로 표시하되 나중에 변조될 수 없도록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 작성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야 거래 당사자 간에 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해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거래계약서의 서식이 표준 서식이 만들어져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서는 워낙 다양한 거래계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서식을 만들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 법조문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이런 시행령의 규정만 두고 그 권장 서식조차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작성해서 보급하는 그 서식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73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이 거래계약서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하는 서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협회가 보급하는 서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273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장 서식이 아님이라고 메모까지 제가 해뒀죠. 실무에서 작성하는 이 서식은 결국 협회가 보급하는 서식을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뿐이다. 그래서 이 서식 안에 보면은 부동문자로 지금 표시된 것들이 다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예상 9가지 항목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서식을 만들어 둔 거겠죠, 협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의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예상 9가지를 무턱대고 외울 것이 아니라 이 매매계약서 서식을 봐가면서 이 부분이 물건의 표시사항이구나, 이 부분이 물건의 인도 시기에 관한 사항이구나, 이 부분이 권리 이전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구나, 이 부분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에 관한 사항이구나, 이 부분이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점검해가면서 9가지를 봐두시면은 9가지를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시험장에서 생각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약관의 내용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74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할 경우에 유의사항이라고 전하는데 결국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9가지 항목을 기재해 넣어야 되겠죠. 그 9가지 항목을 기재해 넣을 때 주의를 기울일 사항들을 좀 적어놨는데 주로 민법 이야기입니다. 민법 이야기. 그걸 간단하게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적사항은 결국 뭡니까? 그 앞페이지 서식을 보면은 아랫부분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죠. 요걸 기재해 넣을 때 민법의 어떤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고려해 가면서 좀 적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274페이지에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항목별로 기재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먼저 볼게요. 274페이지에 양갈로 1번 거래당사 인적사항 9번까지 나옵니다. 9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니까. 2번 물건의 표시, 3번 계약일, 4번 거래금액, 계약금액,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277페이지에 보면 5번에 물건의 인도 일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권리 이전의 내용. 7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경우는 그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리고 그 밖에 약정내용, 특약사항이죠. 이런 9가지 항목이 우리 시행령 22조에 보면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요 9가지 항목별로 기재할 때 실무상 주의를 기울일 법적인 관점들을 좀 소개해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종종 등장하는데 주로 민법적 이야기가 지문에 소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무편은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고 있는 편인데 저 동영상이 업데이트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1월, 2월, 3월 동안에는 1차 과목 중에 하나인 민법이 좀 더 먼저 학습이 풍부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실무편을 보시면은 대부분 소화가 쉽거든요. 학습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법령 파트는 꼼꼼히 점검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했고, 그 다음에 실무 파트는 일부러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민법이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 듣도록 하기 위해서 좀 늦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변명 걷지만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거래계약서의 필요계상 9가지 항목별로 주의를 기울일 사항, 민법적 관점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중개실무 강론편에 들어가면 이제 뭐 실명,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즉 명의신탁에 관해서 나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 교과목은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